자, 이재명 대표는 외부 이간질에 노란하지 말고 확인을 하자. 가짜뉴스 비판하면서 우리끼리 허위 사실에 기초해 비난해서 되겠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조응천 의원은 이간기에 대비하겠다는 지도부 적반하장이다. 당원이 보낸 문자냐 아니냐가 이 사태의 본질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문자 폭탄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인식에 대한 비판, 또 이 점도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대현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개딸들이 네. 본인이 지금 버티는 힘, 본인이 당대표를 하고 있는 그 힘의 원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오히려 계속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멘트도 어떤 이 개딸들에 대한 비판적인 어떤 시각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좀 옹호하는 방향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제 이게 좀 어감이 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개딸이라는 게 예. 어떤 개혁의 딸들이라는 하는 그 단어의 줄임말인데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을 일컫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종의 권력 투쟁에 개딸은 약간의 도구가 됐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명계에서는 현재 이재명 체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결국 네. 이 체제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오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일단의 어떤 잠재적 합의나 뭐 이런 거를 깔고 지금 오히려 이재명 체제 이후에 비대위 체제를 좀 구성하고, 그래서 이게 친명과 비명의 권력 투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유용한 도구로 개딸, 이 부분을 지금 들고 나온 건데, 근데 이원욱 의원의 공격은 사실은 큰 불을 일으키려다가 오히려 불씨마저 사그라들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제기한 분이 당원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론 네. 당원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공격의 소재로 삼았던 어떤 팩트들이 결국 팩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예. 김 빠지게 만드는 일이겠죠. 결국 저는 비명계는 이걸 논란을 키워서 결국 이 지도 체제가 안 된다. 그래서 결국 봉합과 수습으로 가려면 비대위로 가야 되고 이재명 대표 체제는 손을 놔야 된다. 뭐 이런 논리 수순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자세히 따져보면 지금 민주당은 말이죠. 이 강성 지지층이 이끌고 주도하고 가고 있는 그런 정당입니다. 그들을 배제하고 과연 민주당이 제대로 갈 수 있을까? 동력이 안 생긴단 말이죠. 동력이 안 생기죠. 예. 게다가 강성 지지층이 문자 테러를 보내고 그 문자 테러가 당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준다. 그건 뭘 반증하냐면 당의 주도권은 여전히 이재명 그리고 친명계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예. 반증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번 이 전초전 같은 이 싸움이 결국은 또다시 이재명 지도 체제를 오히려 더 공고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비명계도 사실은 그러면 대안이 있는가? 지금 당장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모셔와서 이재명 지도 체제를 교체하고 대항마로 그를 키울 수 있는가? 사실 그런 환경과 여건도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결국은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이 비명계라고 불리는 뭐 한 20-3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에게 만약에 공천을 주겠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약속을 한다 그러면 그때도 이들이 과연 이재명 지도 체제를 흔들 수 있을까? 물론 개혁 공천을 하게 되면 민주당의 비명이든 친명이든 그거는 사실은 새로운 프레임, 개혁과 혁신의 공천의 미명하에 다 쓸려나갈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소소한 권력 투쟁의 결과는 당원들의 바람이라든가 당원들의 요구 사항과는 좀 별개의 논의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의원총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비명계 뭐 20-30명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한 30여 명 정도가 청년 정치인 등에 대한 강성 지지층, 소위 개딸 공격을 중단해야 된다. 뭐 이런 서명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좀 유효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그 괜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예. 그 본인들 주장대로 당의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당의 주인은 당원인데 당원들 중에 일부가 강한 발언과 공격성 멘트로 국회의원들의 업무에 차질을 빚을 정도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거는 제어를 하면 되는 것이지. 예. 그들을 마치 상대 혹은 적 아니면 정리해야 할 어떤 대상, 뭐 이를테면 과거 정부가 했던 식의 어떤 적폐몰이처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당의 분란만 자초하는 것이고, 그 분란에 결국 모든 이 뭐랄까 결과적인 어떤 이득을 취하는 곳은 국민의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 결국 이건 도돌이표 같은 건데, 이렇게 해서 개딸을 때리고 그 개딸을 때린 것도 방어하고 결국 그 결과는 뭐냐면 민주당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망할 수는 없지 않냐, 다시
정상을 찾자. 뭐 이런 정도 해서 혁신에 띄우고 혁신의 어떤 뭐 성과물보다는 내년 총선에 어떻게 하면 승리할지에 대한 구도를 짜고 아마 그러면서 이런 논란들도 자연스럽게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저는 총선을 치르는 데 있어서 공천 과정에서 개딸들의 입김은 더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염려도 됩니다. 그런데 이른바 개딸의 악마화가 더 문제를 키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 얘기인데요. 개딸 악마화는 일종의 이적행위, 개딸들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무리한 낙인 찍기, 균형 잡힌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소중한 자산이라는 표현,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아까 만약에 네. 민주당의 내분 사태가 커지게 될 경우에 이재명 대표의 동력으로서 소위 강성 팬덤은 예. 굉장히 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절연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덧붙여서 역지사지를 한번 해보자. 문재인 정부 때 경기도지사 경선이 있었고 그 당시에 소위 문파 문재인 대통령의 강성 팬덤에게 이재명 대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거의 사이버 테러의 네. 수준에 가까운 공세를 겪었었어요. 지금 그거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소위 지금 비명계라고 하는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위 문파의 그런 공격에 대해서 막아줬냐? 예. 그걸 비판했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자신들이 유리할 때는 입 닫고 있다가 자신들이 불리하면은 개딸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을 넘는 당원에 대해서는 선을 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처음으로 지켰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한 명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도 혹시라도 해당 행위를 하는 당원들이 있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일관되게 그런 걸 지켜나가면서 당 화합책을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고 개딸을 악마화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본인들이 과거에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선거 때 소위 문파가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걸 돌이켜 보면 거꾸로 지금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돌아보는 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감정을 배제하고 팩트로 봐라. 이재명 대표도 그런 리더십을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돈봉투 의혹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들 문제도 그렇고 또 개딸 논란도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과 해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대표의 리더십 때문이란 지적들이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대표는 이 지적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이 아스팔트 우파들한테 매달렸다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180석이나 준 거 아니냐. 지금 이재명의 행태가 그때 황교안 행태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민주당의 원로죠. 유인태 전 총장은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을 넘어선 발언인데 이 대표는 이 발언에 과연 수긍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탓이라고 본다? 과연 그게 어느 정도 탓일까? 어느 정도의 비중일까? 박 교수님, 쉽지 않은 질문인데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대선과 지방선거를 연달아 패배했었습니다. 예. 그때 이재명 리스크가 지금처럼 크지 않았고요. 네. 그때 수박 논란 없었습니다. 그때 김남국 코인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민주당이 졌어요. 자, 그렇게 본다면 민주당이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부족했던 점을 지금 잘 채우고 있느냐? 여전히 잘 못 채우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민주당은 한번 원론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봐야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위기라고 불려지는 사건들, 아까 얘기했던 수박 갈등, 그 다음에 돈봉투 수사, 그리고 김남국 코인. 요거 보면은요, 돈봉투 문제는 검찰이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수박 갈등과 김남국 코인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당 지도부가 여기에 대응할 수 있었거든요. 김남국 의원이 탈당하려고 그럴 때 당신 해명하기 전에 탈당하면 윤리위에서 제명시키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출당을 시킬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다음에 수박 갈등에 대해서도 좀 더 일찍 도를 선을 넘는 강성 당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수박 소위 개딸의 악마화도 우려를 했어야 됩니다.
이런데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것 또한 지금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두 번째 원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 원인과 소위 이재명 대표의 능력, 이 두 가지 다가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극복해야 될 과제인데 네.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먼저 잘 하고 그 다음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도 필요하겠죠. 네, 김평론가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돌파구 과연 뭐가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볼 때 모든 길은 총선 결과로 통한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결국 위기에 처했고 거의 벼랑 끝에 지금 몰려가고 있는 양상이고 그걸 바라보는 이 집권 여당의 이 일부 세력은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곧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사직생의 각오로 이를테면 본인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그리고 대표직을 이번 총선을 계기로 내려놓겠다. 네. 거기가 한 발 더 나가서 이번 총선에 대한 공천은 내 이 측근을 다 내치고 정말로 철저하게 쇄신 공천을 하겠다라고 네. 하는 식의 이 정말 다걸기를 한다면 올인을 한다면 그러면 오히려 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결과적으로 국회 과반을 다시 확보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결국 그렇게 되면 모든 걸 다 던졌던 이재명 대표의 복귀는 사실은 수순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것처럼 뭐 민주당이 뭐 붕괴되고 분열될 것이다.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그러면 집권 여당은 지금 강하고 단속이 잘 돼 있고 응집력이 뛰어난가? 또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 어느 쪽도 사실은 굉장히 위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망하는 대중보다는 행동하는 당원을 정당은 원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네. 그게 지난 촛불에 이어서 민주당이 결국은 정권을 가지고 왔던 그런 어떤 도화선이 됐고 예. 이번에 윤석열 정부를 태동시킨 것도 결국은 행동하는 우파, 아스팔트 우파의 등장이 어떤 그 세력과 에너지를 제공해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강성 팽덤을 가지고 있는 지지층이 공고하다는 것은 네. 결국 이재명 대표가 한 번 더 히든 카드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간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박창환 교수, 김대현 평론가 고맙습니다.